결혼 5년 차. 나는 정씨 집안에서 공인한 착한 며느리였다. 제사, 가족 잔치, 친척들 경조사 챙기기까지. 모든 일은 내 손을 거쳤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다. 이혼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새벽 4시, 전 남편은 내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누구시죠? 딱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씨 집안을 떠받치던 진짜 기둥이 스스로를 그 집안에서 뽑아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식용유가 타닥타닥 파열음을 냈다. 튀어오른 자잘한 기름방울 하나가 내 손등에 내려앉더니 순식간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나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나무 뒤집개로 계란물을 잔뜩 머금은 애호박전을 뒤집었다. 새벽 4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이 2층 양옥집에서는 오직 주방의 환풍기만이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정씨 집안으로 시집온 지 5년째 되는 해였고 명절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홀로 이 가스레인지 앞에 선 것만 벌써 50번째였다. 싱크대에는 아직 손질하지 않은 동태포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도마 위에는 잘게 찢어야 할 고사리와 도라지가 놓여 있었다. 허리춤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뻐근한 통증이 밀려와 나는 짝다리를 짚으며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체중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거실에 미닫이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슬리퍼를 질끌 끌며 들어왔다. 어머니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식탁으로 다가가 소쿠리를 덮어둔 면보를 훌쩍 걷어냈다. 동태전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해? 시어머니는 전을 하나 집어들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렸다. 불이 너무 셌잖아. 제사상에 이런 시꺼먼 걸 올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조상님들이 보시고 대노하시겠다. 어머니는 그 동태전을 소쿠리에 툭 던져놓고는 손에 묻은 기름기를 탁탁 털어냈다. 다시 해라. 겉에 묻은 계란물 다 벗겨내고 새로 입혀서 다시 붙여. 나는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거실로 나가더니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주방의 기름 냄새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소쿠리에 담긴 동태전을 모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싱크대에서 새 동태포를 꺼내 물기를 닦고 밀가루를 묻힌 뒤 새 계란을 풀어 다시 적셨다. 낮 12시 반이 되어서야 제사상 차림이 모두 끝났다. 내가 마지막 요리인 소갈비찜을 식탁에 올릴 때쯤 남편 정우성과 시누이 정수진이 하품을 쩍쩍해대며 2층 침실에서 내려왔다. 아우, 배고파 죽겠네. 드디어 밥 먹네. 시누이는 의자를 빼고 앉더니 젓가락으로 밥그릇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남편은 그 옆자리에 앉아 뒷목을 주무르며 투덜거렸다. 어제 부서 회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 해장국 한 그릇을 내와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얼른 뜨거울 때 마셔. 그래야 속이 좀 풀리지. 나는 식탁의 가장 끄트머리에 서서 기름때와 양념 국물이 잔뜩 튄 앞치마를 벗었다. 아무도 내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고 수저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행주를 집어들고 조리대 위로 튄 기름 자국들을 닦기 시작했다. 미닫이문 너머로 남편이 후루룩 후루룩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와 갈비가 덜 무르다며 툴툴거리는 시누이의 불평이 들려왔다. 제사용 녹그릇을 전부 반짝반짝하게 닦아 흰 종이로 싸서 찬장에 넣고 나니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하얀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위생모를 쓴 채 수원시에 있는 한건강 도시락 배달 업체의 조리실로 들어섰다. 이곳의 영양사로 일하는 내 업무는 칼로리를 계산하고 식단을 짜고 배식 과정을 감독하는 일이었다. 오전 10시, 재료 준비가 한창인 틈을 타 탈의실로 가서 사물함에 둔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 은행 거래 알림이 떠 있었다.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익숙하게 송금 앱을 열고 남편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방금 들어온 월급의 3분의 1을 이체했다. 송금 메모란에는 시댁 생활비라고 적어 넣었다.
이 돈은 시댁에 매달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는 비용으로 쓰일 터였다. 지난 5년 동안 매달 월급날 오전 10시가 되면 나는 어김없이 이 행동을 반복해왔다. 송금을 마치고 스마트폰의 메모장 앱을 열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대구 큰아버님 다음 주 화요일 백내장 수술, 월요일에 홍삼 세트 보내드리기. 수진 아가씨 다음 달 5일 이사, 서울 쪽 포장이사 업체 미리 연락하고 입주 청소 예약할 것. 아버님 기일 제사, 동대문 쪽 절에 연락해서 독경 시간 확인할 것. 어머님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분당 정형외과 재활치료. 나는 마지막 항목을 눌러 상태를 확인 완료로 바꾼 뒤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다시 채소와 삶은 닭가슴살 냄새가 진동하는 조리실로 돌아갔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일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 가치관 속에서 좋은 아내이자 좋은 며느리란 마땅히 기계의 윤활유처럼 이 가정이라는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존재였다. 목요일 오후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낡은 현대자동차를 몰아 시댁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어머니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타자마자 오늘따라 바람이 너무 불어 무릎이 또 쑤신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차 안의 히터 온도를 조금 더 올리고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건네드렸다. 분당에 있는 그 정형외과까지는 수원에서 차로 1시간이 걸렸다.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지도 벌써 2년째였다. 2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면 나는 어김없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반쯤 열린 재활치료실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옆 침대의 할머니들과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정숙 형님. 무릎이 아주 많이 좋아졌네. 이 병원 원장님 예약하기 엄청 힘들다면서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묻어났다. 아유, 말도 마, 우리 아들이 어찌나 효자인지. 내 고생할까봐 사방팔방 최고로 좋은 병원만 수소문해서 억지로 여기로 모셨지 뭐야. 매주 시간도 딱딱 맞춰서 챙겨주니 내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복도 많으셔. 아들 하나 기가 막히게 키웠네. 나는 바깥쪽 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내 손가락만 내려다보았다. 손톱 주변은 무례하도 오래 다 하얗게 거스러미가 일어나 있었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 부서 회식 있어서 저녁 먹고 들어감. 나는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 오늘 재활 끝나고 그 해물 칼국수 드시고 싶다시는데 당신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먹을래? 10분 뒤 다시 화면이 밝아졌다. 당신이 모시고 가, 난 안 돼, 이 끊어.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재활 치료가 끝나고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을 나섰다. 조수석 문을 열어드린 뒤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는 내게 오후에 반차를 내면 회사 눈치가 보이지는 않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시간은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째깍째깍 앞으로만 흘러갔고 어느덧 시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하는 달이 되었다. 이 잔치를 위해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매달렸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수원시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5곳을 꼼꼼히 비교한 끝에 독립된 정원이 딸린 식당을 최종적으로 골랐다. 룸 대관료와 예약금은 내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했다. 밤에 샤워를 마치고 침실 화장대 앞에 앉아 메모장 앱에 저장된 친척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대구 큰아버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우성이 처입니다. 네, 다음 달 15일이 어머님 칠순이라 저희가 수원에 식당을 예약했거든요. 아유, 선물은 무슨요? 큰아버님이 와주시는 걸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KTX 기차표는 제가 내일 예매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산 고모님, 안녕하세요. 저 은수예요. 다음 달 어머님 칠순 잔치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차비랑 용돈도 다 준비해뒀으니까요. 마지막 확인 전화까지 끝내고 나니 목이 뻣뻣하게 말라왔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낀 채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고 스마트폰 불빛이 그의 옆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우성씨,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불렀다. 대구 큰아버님이 통풍이 도지셔서 술을 못 드신다는데 잔치 때 식당에 말해서 큰아버님 술만 복분자집으로 바꿔달라고 할까? 남편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그런 사소한 건 알아서 해. 뭘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칠순 잔치 당일 한정식집 특실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구절판, 신설로, 소갈비구이 등 화려한 요리들이 차례로 상에 올랐다. 나는 문가에 서서 어느 상에 찬물이 떨어졌는지, 어느 상에 반찬을 더 채워야 하는지 쉴 새 없이 살폈다. 대구 큰아버님이 술잔을 들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재수씨, 말년이 아주 편안하시네 그려. 이 상차림 좀 보소. 음식 때깔 좀 보라고. 아주 복을 타고났어. 시어머니는 입을 가린 채 한바구음을 지었다. 아유, 별말씀을요. 다 우리 애들이 정성껏 준비한 거지요. 부산 고모님은 사촌 동생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는 남편을 돌아보며 칭찬했다. 우성아, 내가 고생이 많다. 이 많은 친척들, 그 먼 데서 너희 큰아버님까지 다 모시고 오고. 어쩜 이렇게 준비를 야무지게 했니?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더니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고는 손사래를 쳤다. 고모님도 참,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다들 맛있게 드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나는 갓 우려낸 보리차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고모님 곁으로 다가가 빈잔을 채워드렸다. 고모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과 부산 집값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편의 시선이 긴 식탁을 훑고 지나갔지만 그는 어른들 앞에 놓인 저 최고급 한우 세트 답례품이 어디서 난 것인지, 큰아버님 스마트폰에 전송된 모바일 초대장을 누가 밤새워 디자인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문가로 물러섰다. 그때 갑자기 위장에서 날카롭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명치 끝을 꽉 부여잡았고 이마에서는 순식간에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그 통증은 마치 녹슨 톱으로 위벽을 마구 썰어대는 것 같았다. 나는 초인적인 힘으로 버티며 카운터로 가서 식대를 결제한 뒤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근처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의 불빛은 창백하고 눈이 부셨다. 의사는 내 복부를 꾹꾹 눌러보고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급성 위염에 심각한 빈혈까지 겹쳤네요. 최근에 과로하셨습니까? 식사도 제때 안 하신 것 같고 의사가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다. 무조건 입원해서 이틀은 수액 맞으며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더 미루면 큰일 나요. 나는 병상에 누워 투명한 수액이 링거줄을 타고 한 방울씩 손등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6인실 병실 안, 다른 환자들 곁에는 모두 보호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과 깎는 소리,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들이 한데 뒤섞여 들려왔다. 이번 첫날, 남편은 오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회사 야근 중 너무 늦어서 병원 못 가니까 당신 혼자 푹 쉬어.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내 침대 옆 보조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걸린 링거병을 힐끗 보더니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의사가 뭐래? 언제 퇴원한대? 그가 물었다. 내일 오전, 나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20분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엄마. 네, 저 지금 병원이에요. 남편은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위험이래요. 네. 김치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집에 물김치가 다 떨어졌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투로 이어갔다. 당신 내일 오전에 퇴원하면
오는 길에 마트 좀 들러서 배추 2포기랑 새우젓 1통만 사와 엄마가 주말에 갓 버무린 보쌈김치 드시고 싶다니까. 병실안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옆 침대에서 사과를 깎던 소리도 멈췄고 그 환자의 보호자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이상함도 없었다. 과로와 위염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의 눈에 나는 영원히 녹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왜 그래? 내가 아무 말이 없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트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잖아. 오는 길에 그냥 사오면 되는데. 나는 천장에 달린 백열등을 올려다보았다. 불빛이 너무 밝아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거대하고도 끝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배어나와 순식간에 온몸을 집어삼켰다. 분노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저 순도 100%의 피로였다. 마치 5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바로 이 순간 툭 하고 아주 미약한 타여름을 내며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안사, 내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높낮이 하나 없이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였다. 남편은 멍해진 얼굴로 그 2글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뭐라고? 안 산다고. 나는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먹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사, 어머님이 드시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사시라고 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그가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끽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정은수, 너 미쳤어. 엄마가 그냥 오는 길에 심부름 하나 부탁한 거 가지고 표정을 그따위로 지어야겠어? 너 입원해서 다들 마음 불편한데 기어이 이렇게 성질을 부려야 속이 시원해.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외투를 획 낚아채더니 쿵쾅거리며 병실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링거줄을 타고 수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물은 이미 끓어 넘치고 있었다. 1년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프린터 토너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나는 긴 테이블의 한쪽에 앉아 있었고 남편과 그의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은 눈앞의 서류를 뒤적이며 콧등에 걸친 안경을 치켜 올렸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남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조정위원이 남편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남편의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더니 재무 목록표를 꺼내 들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 의뢰인은 아내 측이 요구한 재산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아내 측이 직장 생활을 하긴 했으나 수입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정경제에 뚜렷한 기여를 하지 않았고 주로 집에서 지내며 자잘한 집안일만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산 분할 비율을 2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로 집에서 지내며. 그 몇 글자가 적막한 조정실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꽂혔다.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소매단추만 만지작거렸다. 내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검지와 엄지손가락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 바지 원단이 손끝에서 깊게 구겨졌다. 5년이라는 시간, 새벽 4시에 주방에 섰던 수많은 날들, 친척들에게 돌렸던 수백 통의 전화, 매달 송금했던 시댁 생활비, 병원 재활 치료실 밖 의자에서 버텼던 기다림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법과 저 남자의 입을 거치며 너무나도 가벼운 몇 글자로 압축되어 버렸다. 집에서 지내며라는 말로. 아내 측은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내게 물었다. 나는 꽉 쥐었던 손가락을 풀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았다. 손바닥에 땀이 조금 배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반박할 내용 없습니다. 나는 조정위원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쪽에서 제시한 비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빨리 이혼 증명서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조정위원은 조금 놀란 기색으로 나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이십니까? 처음에 청구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만. 네, 확실합니다. 법원 건물을 나설 때 서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남편은 젠걸음으로 자기 차로 걸어가더니 나를 한번 뒤돌아보지도 않고 차 문을 열고는 곧바로 도로의 차들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수원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침실의 옷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내 짐이 담긴 캐리어 2개가 현관문 옆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침대 시트가 벗겨진 매트리스 위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메모장 앱을 열었다. 화면이 밝아졌다. 시어머니 고혈압약, 3개월마다 동네 내과에서 처방받을 것, 다음 예정일 11월 15일. 수진 아가씨 땅콩 알레르기 있음. 간식 살 때 견과류 절대 피할 것. 대구 큰아버님 최고급 우전 녹차 좋아하심. 설날 오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해 둘 것. 남편 자동차 보험 매년 10월 20일 만기. 자동 이체 계좌 잔액 꼭 확인할 것. 아버님 기일 제사상 차림 배치도와 사진. 237개의 기록. 모든 항목이 날짜와 취향, 금기사항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년 동안 이 집안에서 내가 가졌던 존재 가치의 전부였다. 나는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세심하게 챙기면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1장, 2장, 10장, 텅 빈 방 안에서 찰칵찰칵하는 카메라 셔터음만이 울려 퍼졌다. 마지막 장까지 캡처를 마친 뒤 전체 선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중앙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떴다. 237개의 메모를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심장이 아주 느리게 뛰었다. 이것들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존재했던 정은수라는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과 같았다. 참하다는 칭찬을 들으며 쓸모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정은수를 말이다. 나는 확인을 눌렀다. 화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뽑아 올렸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갈아 신고 신발장 위에 예비 열쇠를 올려두었다.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고 고성을 지르지도 않았고 문을 쾅 닫고 나오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등 뒤로 도어록이 삐릭하고 닫히며 자동으로 잠기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씨 집안이라는 그 정교한 시스템 속에서 내 자신을 뿌리째 뽑아냈다. 합정동에 얻은 원룸은 방음이 아주 잘 되었다. 창밖 마포대로로 이따금 심야버스가 지나갔지만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고 지나가는 소리는 이중창에 걸러져 그저 낮게 웅웅거리는 진동으로만 전해졌다. 협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푸른빛이 방 안의 어둠을 날카롭게 찢었다. 나는 눈을 떴다. 시선이 벽에 걸린 시계에 가닿았다. 짧은 바늘이 정확히 숫자 4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몸은 본능적인 근육의 기억으로 반응했다. 종아리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팽팽하게 긴장했고 허리춤에서부터 익숙한 통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난 5년간 명절이나 어른들의 생신 때마다 내가 수원집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첫 번째 동태포를 씻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제사상이나 잔치상을 낮 12시 전에 완벽하게 차려내려면 나는 늘 새벽 4시에 정확히 눈을 떠야만 했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었다. 나무 협탁이 모터가 돌아가는 웅웅 소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화면에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이혼 절차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그날 오후, 나는 정우성의 번호를 내 연락처에서 영영 지워버렸다. 하지만 11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이 번호는 내가 수많은 보험 증권과 병원 연락망, 그리고 택배 송장에 수없이 적어 넣었던 터라 이미 내 망막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초록색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나는 먼저 입을 떼지 않았다.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수화기 너머로 잔뜩 잠긴 코맹맹이 소리와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침대 시트를 뒤척이며 마찰하는 바스락 소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칠순 잔치하시잖아. 빨리 와서 준비해. 식당 예약금은 입금했어? 대구 쪽 친척분들은 몇 명이나 오신대? 아, 그리고 답례품 말이야. 엄마가 저번처럼 김 세트 돌리는 건 너무 궁상맞아 보인다고 하시네. 이번엔 한우 세트로 싹 바꿔. 너 오늘 퇴근하고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걸로 골라놔. 그의 말은 몹시 빨랐고 방금 잠에서 깬 듯 발음이 뭉개져 있었지만 말투만큼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유창했다. 나를 부리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조였다. 마치 우리 사이에 가정법원 직인이 찍힌 이혼 조정조서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지난 닷새 동안 수원의 그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던 시간이 그에게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하룻밤 꿈에 불과했다는 듯이.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 소재의 뒷면이 손바닥에 닿았다. 방 안은 난방이 아주 잘 되어 따뜻했고 나는 기름찌든 내가 전혀 나지 않는 온전히 나만의 깨끗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여보세요? 정은수, 내 말 듣고 있어? 수면을 방해받은 짜증이 묻어나며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꾸물거리지 마. 오늘 토요일이니까 당장 차 몰고 와. 엄마가 어제부터 또 무릎 쑤신다고 난리시니까 오는 길에 모시고 분당 정형외과도 좀 다녀오고. 나는 천장에 석고보드 무늬를 올려다보며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너 미쳤냐? 명백한 당혹감이 묻어나던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정은수,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장난질이야? 엄마 칠순 잔치가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데? 제가 거길 왜 가죠? 나는 물었다. 마치 마트 계산원에게 비닐봉지 하나에 얼마냐고 묻는 것처럼 아주 가볍고 건조한 말투였다. 왜 가냐니?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언제까지 고집 피우고 있을 건데? 이혼한 애만의 홧김의 한 소리는 내가 다 눈 감아줄 테니까 잔말 말고 당장. 나는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빨간색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통화가 끊어졌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조용한 침실 안을 경쾌하게 울렸다. 나는 통화 기록으로 들어가 그 번호를 누른 뒤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를 선택했다. 그러고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스마트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스마트폰은 완전히 생명력을 잃은 까만 유리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그것을 뒤집어 협탁 위에 엎어두었다. 나는 다시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 눈을 감았다. 마포대로를 달리는 차들의 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10분 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눈을 뜬 건 오전 9시였다.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내리고 통밀 식빵 2쪽을 구웠다.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느긋하게 스마트폰 전원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미확인 메시지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우성의 번호는 15번이나 수신 차단되어 있었다. 카카오톡 아이콘에는 빨간색으로 42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앱을 열었다. 30개가 넘는 메시지는 전 신우이 정수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수진을 차단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택배를 대신 찾아달라거나 네일숍 예약을 부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게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새언니, 대구 큰아버님이랑 부산 고모님 전화번호 좀 보내줘요. 그리고 전에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 어디예요? 예약금 영수증은 집 어디에 뒀어요? 엄마가 식당에 메뉴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영수증을 못 찾겠네. 새언니, 내 메시지 봤죠? 오빠가 연니한테 차단당했다던데 도대체 둘이 왜 이래요? 엄마 칠순 잔치가 당장 다음 주인데
이럴 때 고집 좀 안 부리면 안 돼요?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은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어져 있었다.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던 말투는 점차 길길이 날뛰며 따져 묻는 투로 변해갔다. 수진의 머릿속에 나는 여전히 언제든 대기 중인 새언니였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면 순순히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계란물을 입히는 기계일 뿐이었다. 나는 수진의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키보드 위에서 2초 정도 손가락을 멈칫했다가 한 줄을 입력했다.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정씨 집안일은 이제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대화창에는 곧바로 숫자 1이 사라졌다. 이어서 화면 상단에 상대방이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그 표시는 꼬박 1분 동안이나 깜빡거렸지만 끝내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나는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화목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5년 전 내가 갓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의 지시로 만든 방이었다. 그곳에는 정우성, 정수진, 시어머니, 그리고 왕래가 잦은 친척 어른 몇 분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동안 방을 나가지 않고 알림만 꺼둔 상태였다. 채팅방의 마지막 대화는 30분 전에 멈춰 있었다. 정수진이 사람들을 부르며 물었다. 대구 큰아버님 댁 새 주소 아시는 분? 칠순 초대장 보내야 해서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10분 뒤 정수진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식당에서 예약번호 없으면 룸 확인이 안 된대. 오빠한테 영수증 있는지 물어봐줘.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답했다. 내 오빠가 회사 일로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걸 신경 쓸 틈이 어딨어. 넌 식당 하나 제대로 연락 못하니? 그게 말이 돼? 정수진이 억울한 듯 대꾸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예전엔 이런 거 다 새언니가 혼자 알아서 했잖아. 도대체 물건들을 어디다 처박아 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덧붙였다. 새언니는 예전에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한 거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채팅방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정우성도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짜증과 절망이 잔뜩 묻어나는 그 메시지 하나만 대화창 맨 아래에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 문장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조금 식어 있었고 쌉싸름한 맛이 혀뿌리를 타고 번져나갔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채팅방을 나가지도 않았다.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내려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 있는 커피잔을 씻었다.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합정동 원룸으로 돌아왔다. 막 끓인 된장찌개 뚝배기를 식탁에 올리려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에 부산 고모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수야, 나다.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 있었고 등 뒤로는 자갈치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깔려 있었다. 퇴근했지? 내가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고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 속 두부를 가볍게 저었다. 아이고,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내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 다음 주 토요일에 칠순 잔치를 한다고. 고모님은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앞뒤가 안 맞게 횡설수설하면서 식당 이름도 제대로 못 대고 그냥 수원이라고만 하는 거야. 내가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보내줄 거라고 하더니만 여태 아무 연락이 없네. 나는 된장찌개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수야, 이번 잔치는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니? 예전엔 무슨 일이든 내가 한 달 전부터 시간, 장소, 기차표까지 아주 야무지게 다 챙겼잖아. 이번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내 시어머니는 전화통에 대고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을 수가 없다느니 웬만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한다느니 불평만 늘어놓고 내가 듣다 영 이상해서 몰래 너한테 전화해 본 거다. 고모님,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숟가락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다. 저랑 우성씨, 지난주에 이혼 서류 정리 다 끝냈어요. 앞으로 정씨 집안일에는 제가 관여할 일이 없을 겁니다. 수학이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 초가 지나서야 고모님이 헛바람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뭐라고? 이혼.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니 아이고. 내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칠순 잔치거는 우성씨나 수진 아가씨한테 직접 연락해보세요. 이거 참 고모님의 목소리가 몹시 난처하게 변했다. 어쩐지 오늘 내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렇게 열을 내더라니. 나한테 대구 큰아버님이 왜 자기 전화를 안 받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큰아버님이 지난주에 번호 바꿨다고 했더니 글쎄 내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니까. 예전엔 그런 거 내가 다 꿰고 있었잖아. 수원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든 채 연락처 목록에 없는 번호들을 마주하고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그 표정이. 시어머니는 친척들 간의 왕래나 명절 때 오가는 선물들이 모두 집안 어른인 자신의 위신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로만 알았다. 대구 큰아버님이 매년 보내오시는 사과 상자나 부산 고모님이 붙여주시는 미역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 챙기며 그것이 자신을 향한 친척들의 존경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견고해 보이던 가족의 끈이 실은 외부인인 내가 매달 꼬박꼬박 보내던 홍삼 세트와 안부 전화, 그리고 메모장에 빼곡히 적어두었던 친척들의 취향과 금기사항들 덕분에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은수야, 그동안 맘고생 많았다. 고모님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앞으로는 내 몸 잘 챙기면서 살아라. 감사합니다. 고모님. 전화를 끊고 다시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온도가 딱 알맞았고 구수한 된장과 바지락의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지난 5년을 통틀어 내가 먹어본 것 중 가장 평화롭고 조용한 저녁 식사였다. 금요일 오후, 건강 도시락 업체의 조리실은 막 하루 중 가장 바쁜 배식 시간을 끝낸 참이었다. 나는 하얀 조리복을 벗고 내 코트로 갈아입은 뒤 가방을 들고 회사 정문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걸어가자마자 그 낯익은 낡은 현대자동차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 5년간 내가 매일같이 장을 보러 가고 시어머니를 재활병원에 모시고 갈 때 몰았던 그 차였다. 지금 그 차가 내 주차 구역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다. 정우성은 차 문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담배꽁초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구김이 잔뜩 간 지네색 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였으며 눈 밑에는 검푸른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는 곧바로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성큼성큼 다가왔다. 정은숙, 그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 다닐 작정이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이혼 후 우리가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고 턱에는 푸릇하게 수염이 돋아나 있었다.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다. 당장 내일이 엄마 칠순 잔치잖아. 그는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수진이 그 멍청한 기집애가 싸구려 프랜차이즈 식당을 예약해놨어. 룸에 창문 하나 없는 곳을 말이야. 대구 큰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시다며 안 오신다지. 엄마는 이틀 내내 집에서 화를 내며 그릇까지 집어 던지셨어. 집안은 완전 난장판이고 냉장고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당장 나랑 같이 가서 내일 일 좀 수습해.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으려 했다.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다. 정우성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당신 어머니의 칠순 잔치도, 당신 동생이 예약한 식당도, 당신 집 냉장고 사정도 전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꼭 이럴 때 그렇게 칼같이 선을 그어야겠어. 그는 이빨을 꽉 깨물었고 이마에 핏대가 꿈틀거렸다. 5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 그깟 정 하나 안 남아있어? 이혼을 했어도 옛날에 엄마가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당신은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잘해줬다고요.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수원집 주방을 가득 채우던 매캐한 기름 냄새, 새벽 4시에 얼음장 같던 수돗물, 병원 응급실의 창백한 불빛, 그리고 조정실에서 그가 가볍게 내뱉었던 주로 집에서 지내며라는 말이 내 머릿속을 차례로 스치고 지나갔다. 정우성 씨,
당신은 정말로 내가 그 집을 떠나면 지구가 멈추기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나는 감정에 높낮이 없이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재활병원은 분당에 있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예요. 담당 원장님 성은 김씨고요. 어머니는 그 집 해물 칼국수를 좋아하시지만 대파는 빼고 드셔야 해요. 대구 큰아버님은 통풍이 있으셔서 술은 입에도 대시면 안 되고 복분자즙만 드실 수 있어요. 수진 아가씨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니 집안에 견과류는 절대 두면 안 되고요. 내가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다. 이런 것들 당신은 예전에 알 필요도 없었죠.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당신이 법정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정경제에 뚜렷한 기여를 한 것 없이 그저 집에서 자잘한 집안일이나 처리했다고. 자, 이제 그 자잘한 집안일들을 당신한테 돌려줄게요. 나는 그를 지나쳐 내 차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당신이 직접 다 처리해보세요. 내일 어머니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고요.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닫고 잠금 버튼을 눌렀다. 정우성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내가 시동 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는 엑셀을 밟아 그 낡은 현대자동차와 그 남자를 백미러 너머로 영영 날려버렸다. 토요일이 되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다. 나는 출근하지 않고 친정으로 갔다.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싱싱한 갈치를 사고 오후에는 베란다에 앉아 엄마를 도와 완두콩을 깠다. 내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수원의 그 칠순 잔치는 결코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녁 8시쯤 친정집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아 먹고 있을 때 전신우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를 올렸다. 식당 내부를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사진을 눌러 확대해 보았다. 내가 처음에 예약했던 독립된 정원이 딸린 고급 한정식집이 아니었다. 테이블과 의자의 디자인, 벽에 걸린 싸구려 장식 액자로 보아 수원시 내 흔해 빠진 프랜차이즈 식당이었다. 상위에 놓인 음식들은 윤기 없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구절판이나 신설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으며 그저 흔한 불고기와 나물 반찬 몇 접시가 전부였다. 사진 가장자리에는 어른들 몇 분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대구 큰아버님은 오시지 않았다. 부산 고모님은 구석에 앉아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애초에 20명이 넘게 올 거라 예상했던 잔치였건만 사진 속에 앉아있는 사람은 10명도 채 되지 않아 루만이 휑해 보였다. 게시물에 달린 글권은 아주 짧았다. 아, 진짜 피곤해 죽겠네. 다신 이런 역 같은 일 안 맡아. 몇 분 뒤 내가 아직 나가지 않고 있던 화목한 우리 가족단체 채팅방에 불쑥 메시지 하나가 떴다. 부산 고모님이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실수로 전송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재생해 귀에 가져다 댔다. 주변 소음이 시끄러운 걸 보니 식당 복도쯤인 듯했다.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들을 이렇게 먼 데까지 불러다 놓고 겨우 이런 걸 먹이다니? 답례품이라고 준 게 마트에서 할인하는 비누 세트라니까. 정숙 형님은 잔치 내내 빚쟁이 마냥 얼굴을 팍 구기고 앉아있고 우성이 그 녀석은 고개 푹 숙이고 술만 들이켜면서 입에 발린 인사 한마디를 안 하더라. 예전에 은수가 있을 때는 이런 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음성 메시지는 거기서 뚝 끊겼고 곧바로 삭제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음성 하나만으로도 채팅방에 폭풍을 몰고 오기에는 충분했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메시지를 올렸다. 아가씨,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방에 올려서 날 망신 주려는 거예요? 정수진도 거들었다. 고모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이틀 동안 식당 예약하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녔는데 다들 반찬 투정이나 하시고 너무하시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채팅방은 다시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으로 지금쯤 프랜차이즈 식당 룸에서 벌어지고 있을 풍경이 그려졌다. 쩍쩍 갈라질 듯 숨막히는 공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형편없는 음식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전 남편. 그리고 상석에 앉아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집안의 위신이라는 것이 그저 바늘로 찌르면 톡 하고 터져버릴 거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고 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는 인스타그램을 끄고 채팅방 목록으로 돌아갔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빨간색으로 적힌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찾아냈다. 누르고 확인을 선택했다. 채팅방에서 퇴장하셨습니다. 화면에 회색 안내문이 떴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잠그고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은수야, 완두콩 닦았니? 주방에서 엄마가 나를 불렀다. 네, 가요. 나는 대답하며 초록빛 완두콩이 수북이 담긴 양푼을 들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칠순 잔치가 끝난 뒤 한 달 동안 정씨 집안의 일상은 마치 내력벽이 허물어진 낡은 집처럼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1월 중순의 어느 날 오후, 분당 정형외과 재활치료실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정숙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정숙님께서 벌써 3주 연속으로 재활치료를 안 오셨어요. 전화를 드려도 계속 안 받으시고요. 결제해 두신 물리치료 패키지도 곧 만료되는데 계속 안 오시면 원장님 진료를 처음부터 다시 예약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다. 아드님인 정우성 씨에게 연락해보세요. 하지만 저희 병원 시스템에 등록된 비상 연락망은 계속 보호자님 번호로 되어 있어서요. 저 정우성 씨와 이혼했습니다. 병원 전산망에서 제 번호는 지워주세요. 수고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왜 3주 동안 재활치료를 가지 못했는지 빤히 알고 있었다. 그 병원은 수원에서 차로 1시간이나 가야 하는 거리였고 내가 운전해서 모시지 않으면 버스를 2번 타고 지하철까지 한 번 갈아타야 했다. 콧대 높은 시어머니 성격의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역에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악착같이 버틸 리 만무했다. 게다가 그녀의 그 잘난 아들이 매주 반차를 내가며 엄마를 모실 위인도 절대 아니었으니까. 며칠 뒤 내 이메일함으로 보험회사에서 보낸 자동 안내 메일이 한 통 날아왔다. 고객님 명의로 가입된 주택화재 종합보험이 어제 날짜로 만기되었습니다. 자동 이체로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갱신에 실패하여 해당 보험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계좌는 전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다. 예전에는 매달 월급날 오전 10시가 되면 내가 월급의 3분의 1을 칼같이 이체해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가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관리했던 곳이다. 이제 그 계좌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연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가 왔다.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 내 스마트폰 번호가 계속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은수 입주민님, 안녕하세요. 대개 관리비가 2달 연속 연체되었네요. 오늘 현관문에 독촉장 붙여두었고요. 다음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수 및 단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저 이미 이사 나갔습니다. 집주인은 정우성 씨니까 그쪽으로 직접 연락하세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제 번호는 삭제해 주시고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스마트폰의 메모장 앱을 열었다. 화면은 텅 비어 깨끗했다. 나는 새 메모를 여러 항목을 추가했다. 다음 주 수요일, 엄마 모시고 건강검진 가기. 그리고 2번째 항목, 금요일 저녁, 대학 동기들과 홍대에서 모임. 마지막 항목, 조금 더 두툼한 패딩 점퍼 하나 살 것.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일들 뿐이었다. 다른 사람 조상의 기일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까다로운 식성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청구서도 없었다. 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펼쳐질 풍경이 눈에 선했다. 현관문을 열면 시뻘건 관리비 독촉장이 그를 반길 것이다.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덩어리진 유통기한 지난 우유만이 나뒹굴고 있겠지. 깨끗하게 씻어둔 과일도 언제든 데워 먹을 수 있게 준비해둔 해장국도 반듯하게 개켜진 속옷과 양말도 더는 없을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던 그 거대한 기계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윤활유 한 방울이 말라버리자 결국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을 내며 완전히 멈춰버리고 만 것이다.
12월 초에 서울엔 올해 첫눈이 내렸다. 퇴근 후 눈 내리는 합정동 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눈송이들은 마치 잘게 부서진 굵은 소금 같았다. 공기는 제법 차가웠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이 맑고 투명한 기운이 번졌다. 원룸 근처 마트 앞에 다다랐을 때 코트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전 시누이가 보낸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새언니, 엄마가 오늘 계단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골절됐어요. 지금 수원중앙병원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간병인도 구하라는데 오빠는 전화도 안 받고 나 혼자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언니, 병원 쪽에 연락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예전에 그 정형외과 과장님 아신다고 했잖아요. 제발 부탁할게요, 새언니. 눈송이가 스마트폰 액정 위로 떨어지더니 이내 자그마한 물방울로 녹아내려 그 절박한 문장들을 덮어버렸다. 당황과 애원이 가득 담긴 그 글자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 동안 수진이 내게 제발 부탁할게요라는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만약 예전 같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길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을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수술비 견적과 간병인 교대 시간, 그리고 수술 후 회복식 식단을 미친 듯이 짜고 있었겠지. 심장은 쿵쾅거리고 위장은 긴장감으로 또다시 찌릿하게 꼬여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속눈썹 위로 내려앉는 눈송이의 서늘함을 음미하고 있었다. 꼴 좋다는 통쾌함도 지독한 복수를 마쳤다는 쾌감도 없었으며 처참해진 그들의 상황을 향한 한 가닥의 연민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이 몇 줄의 문장들이 나와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뿐이었다.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나와는 일절 상관없는 어느 낯선 사건의 뉴스 속보를 읽는 기분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액정을 가볍게 쓸어 넘겼다. 그 메시지를 왼쪽으로 밀어버렸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는 아주 매끄러운 손놀림이었다. 스마트폰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고 마트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훅 끼쳐오는 훈훈한 온기가 몸에 붙은 한기를 단숨에 녹여주었다. 매대에는 형형색색의 제철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나는 청과물 코너로 다가가 랩으로 정성스레 포장된 팩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사장님, 여기 딸기 한 팩 주세요. 나는 맨 윗줄에 놓인 알이 굵고 새빨간 딸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방금 들어온 논산 딸기라 아주 꿀맛일 겁니다. 과일가게 사장님은 능숙한 솜씨로 봉투에 담아 내게 건넸다. 비닐봉지를 받아들자 딸기의 달콤한 향기가 봉투를 뚫고 훅 풍겨왔다. 전 남편은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한 알만 먹어도 목 주변에 벌겋게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시어머니는 딸기가 너무 비싸다며 그런 것 보기만 번지르르한 과일은 돈 낭비라고 타박하곤 했다. 수원의 그 주방에서 나는 수백 개의 사과와 배, 수박을 썰었다. 껍질을 깎고 씨를 발라내어 한 입 크기로 보기 좋게 자른 뒤 사기 그릇에 가지런히 담아 내갔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딸기를 사본 적이 없었다. 내가 사실은 딸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딸기가 든 비닐봉지를 달랑거리며 마트를 나섰다. 눈발은 아까보다 훨씬 굵어져 내 어깨와 머리칼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원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걸음을 멈추고 비닐봉지를 열었다. 나는 집으로 올라가 예쁜 과일 접시를 꺼내지도 않았고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플라스틱 팩에서 가장 크고 탐스러운 딸기 한 알을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과즙이 터져나오며 서늘하고도 새콤달콤한 맛이 미각을 깨웠다. 붉은 딸기 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손톱 밑에 스며들었다. 나는 서둘러 휴지를 찾아 닦아내지 않았다. 그저 한방눈이 내리는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손끝에 묻은 선명한 붉은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딸기를 씹어 삼켰다. 예의범절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몹시도 교양 없고
제멋대로인 식사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기꺼이 목구멍으로 넘겼다. 기가 막히게 맛이 좋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정은수는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떠받치지 않기로 한 것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남이 튼튼하게 지어준 무대 위에 서 있으면서도 원래 세상의 바닥이 그렇게 평평한 줄로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무대가 순식간에 치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애초에 두 발로 홀로 서는 법조차 배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